안녕하세요. 저는 제조회사에서 품질 관리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엄마가 유일한 가족입니다.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날 때부터 엄마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여자 혼자 몸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식까지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지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남편 잡아먹었다고 시댁에 갖은 구박을 당했을 때 외할머니께선 엄마에게 그냥 갓난아기 시댁에 맡기고 혼자 나오라고 하셨대요. 애는 친할머니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엄마에게는 다시 새 출발하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안고 시댁에서 도망치셨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저 하나 아등바등 키우며 열심히 사셨고요.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저에게도 엄마는 이루 말할 수 없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제가 학교 졸업 후 직장을 가지고 나서도 엄마는 일을 하셨어요. 현재도 청소 건물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한테 짐 되는 일 없게 하시겠다며 아직까지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더 잘해드리고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난 저는 엄마를 힘들게만 했네요. 특히나 제 결혼으로 인해서요. 건실하고 성격 좋은 남자 만나서 저희 엄마에게도 시부모님께도 잘하면서 단란한 가족 만들어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참 남자 보는 눈도 없나 봅니다. 골라도 그런 형편없는 놈을 골랐으니까요. 그 남자는 회사 언니가 소개해줬습니다. 제가 일하던 산업단지 안에 있던 또 다른 회사에서 자재팀으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솔직히 외모만 봤을 땐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끌렸던 건 성격이 정말 유쾌하고 재밌더라고요. 능글맞고 농담도 잘하고 여자들 재밌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농담 잘하고 분위기 재미있게 푸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또 제가 마음이 외롭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더 그 남자를 좋게 봤던 것도 있어요. 그렇게 저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회사 규모는 작아도 성실하게 회사 잘 다니는 것 같았고 저에게도 잘했고 성격도 재밌고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좀 빨리 결혼까지 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곤 엄마밖에 없었다 보니 외로움 같은 게 늘 있었거든요. 내 가족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오래 만나보지 않고 이르게 또 신중하지 못하게 결혼을 덜컥한 것도 있긴 했어요. 그때 당시엔 남편의 단점보다는 내 눈에 괜찮은 것만 보려고 한 게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힌트 같은 게 있었을 텐데도 그때는 마냥 다 좋게만 생각했어요. 콩깍지 단단히 씌인 것처럼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남자 한마디로 남편감으로 참 별로인 남자더군요. 남편 역시도 결혼하고 나니 주저없이 원래 성격이 다 드러났고요. 연애할 때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만나 밖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완전 게으르고 집에서 나갈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선 뭘 하냐고요? 저랑 대화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집이라도 괜찮죠. 하지만 그 남자는 혼자서 방에 처박혀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총게임이요. 저는 사람이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손도 안 씻고 방으로 달려가 발가락으로 컴퓨터부터 키더군요. 그리고 나선 안 나오는 겁니다. 지 먹을 음식만 싸들고 와서 방문 걸어 잠글 때도 많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현질이라고 게임에다가 돈도 엄청 썼더군요. 남편은 두 눈이 시뻘개져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나들이도 가고 영화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새벽 4, 5시까지 게임하고는 낮에는 내내 잠만 잤죠. 무슨 PC방도 아니고 먹다 남은 컵라면이나 핫바봉지는 책상에 그대로 쌓아두고 당연히 집안일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런 걸로 몇 번 싸우고 설득도 하고 달래도 봤어요. 결혼도 했고 저랑 시간을 많이 보내자고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기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잔소리 들으려고 결혼한 줄 아느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결혼은 왜 했나 싶더라고요.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 일이라면서 저한테 미뤄뒀는데
반면 자기 부모님에게는 잘하라며 대리 효도도 시켰죠. 이틀에 한 번은 자기 부모님께 연락드리래요. 정작 본인은 결혼 전에 연락드린 적 거의 없다고 했으면서요. 시댁에 2주에 한 번은 찾아가서 저녁도 먹고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싫어도 꼬박꼬박 연락드렸는데 연락드리면 시부모님도 엄청 뚱하게 받으십니다. 제가 어색해서 애써 이것저것 물어도 그래 하며 단답으로 대답하실 때가 더 많으시고요. 이렇게 하실 거면서 왜 굳이 이틀에 한 번 전화는 하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저도 남편에게 내가 시댁에 전화하는 거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네 엄마한테 내가 전화를 왜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너네 엄마라뇨. 이제 결혼했으면 장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네 엄마가 뭐야? 그럼 뭐라 그래? 장모님이라고 해야지. 야, 오글거려. 뭐 드라마 찍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호칭이야. 드라마는 뭔 드라마? 장모님, 싫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냥 나 알아서 부를 테니까 냅둬. 뭐? 그럼 나도 어머님 부를 때 너네 엄마라고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흘겨보면서 그러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쪽박 맞고 싶냐?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알면 우리 엄마가 너 가만 안 냅둘걸? 하면서 지 혼자 킥킥거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연애할 때는 분명 재미있고 쾌활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매사 건들건들 진지함이라고는 없으면서 삑딱 성질에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결혼 극 초반부터 내가 저 인간 뭘 보고 결혼을 했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엄마는 저희 남편을 그닥 좋게 보지는 않으셨어요. 엄마가 지켜보니 남편 성격이 결혼하면 제가 힘들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라서 엄마한테 그런 사람 아니라고 괜찮다고 도리어 편들고 그랬는데 이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나 봐요. 남편은 도대체 저러고 살 거면 왜 결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지 맘대로였습니다. 제가 기분 나빠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저희 엄마를 부를 땐 너네 엄마라고 불렀는데요. 그런 예의 없음도 유전일까요?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굉장히 없으셔서 애초에 저희 엄마를 지칭할 일이 별로 없으셨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너네 엄마라고 잘 하셨죠. 너네 엄마가 이거 준 거야? 너네 엄마는 뭐래? 등등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속상하고 기분도 참 나빴지만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식사 준비 돕고 과일 내오고 설거지하고 어머님 아버님 얘기도 다 들어드리고 반면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게임하거나 아니면 지방 들어가서 잡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집 가자고 하면 가진 핑계대면서 안 갔어요. 저 혼자 가라고 하면서요. 완전 하나부터 열까지 지 편한 대로만 하려는 성격이었죠. 저도 그걸로 참 많이 싸우고 부딪혔습니다. 연애 때는 별로 싸울 일이 없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저도 결혼에 대한 후회를 참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관절 쪽을 다치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큰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저희 집과는 1시간 거리로 떨어져 사셨는데 엄마 집 근처에는 그런 큰 병원이 없고 저희 집 근처에는 병원이 있었죠. 거동도 불편하시다 보니 일도 쉬시게 됐고 좀 길게 통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셨기 때문에 결국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하니 남편은 무슨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양 펄쩍 뛰더라고요. 아, 너네 엄마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럼 어떡해. 왕복 2시간 거리를 매번 다니실 순 없잖아. 왜 못 다녀? 다니면 되지. 다리가 불편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시냐? 그래서 얼마나 있으실 건데? 넉넉 잡고 2달? 2달? 미쳤냐? 저는 너무 섭섭해서 말했습니다. 미쳤냐라니. 엄마가 다치셔서 우리 집에서 통원 치료 받으시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게 미쳤냐 소리까지 들을 일이야? 2달은 너무 심했잖아. 아, 싫어. 이 집 당신만의 집 아니야. 나도 반 냈거든? 잊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피해 끼친 거 있어? 왜 이렇게 질색하는데?
피해 지금 끼치려고 하시네. 불편해서 어떻게 살라고. 어차피 집에 오면 방에 처박혀서 게임한다고 나오지도 않잖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내 집에서 왜 불편해야 되냐고. 참 너무하더라고요. 속으로 불편할지언정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남편은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보고 저에게 지 기분 나쁜 건 다 털어놨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내가 저런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였습니다.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치료받으러 다니셔야 된다는데도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느냐고요? 남편 전동 킥보드 사주고 달랬습니다. 남편은 전동 킥보드 사고 싶다고 계속 노래 불렀고 저는 그거 위험하기도 하고 비싸다고 반대했었거든요. 남편은 전동 킥보드 제 돈으로 사주면 저희 엄마 모시는 거 허락한다고 그랬고 더럽고 치사했지만 일단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사위 보기 미안하다고 눈치를 많이 보셨는데 그게 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킥보드까지 사주면서 합의를 했음에도 같이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틈틈이 저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너네 엄마는 언제까지 우리 집에 있으실 거야? 아직 있으신 지 몇 주 되지도 않았거든? 불편하다고. 팬티 입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불편한데 내가 킥보드도 사줬잖아.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남편은 시부모님께는 말 안 하기로 해놓고 홀랑 시부모님께도 일러 바쳤더군요. 어머님 전화 와서 저한테 집에 너네 엄마 계신다며? 네. 통원 치료 때문에 2달 정도만. 2달? 아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영조가 눈치 보일까. 영조 씨랑 얘기된 거예요. 너네 엄마도 참 염치 없다. 나 같으면 그냥 버스 타고 치료 다니겠다. 기어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딸네 집에 얹혀 살고 싶으시디?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건데 어떻게 왕복 2시간을 버스 타고 다녀요. 너네 엄만 사이 불편한 것도 없으신가 봐. 저는 진짜 남편이나 어머님이나 너네 엄마 거리면서 함부로 말하는 걸 듣자면 금방이라도 이 결혼 때려치우자고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한텐 둘도 없이 귀하고 감사한 엄마인데 왜 이런 취급받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되나 엄마한테 정말 죄송했죠. 남편은 그 와중에 상사랑 또 부딪혔다며 그냥 회사 그만두고 아는 형이랑 사업하고 싶다고 그만두면 안 되냐면서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그나마 회사 성실히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전에도 회사를 수없이 옮겼고 회사 다닐 때도 동료 사이에서 트러블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대출 좀 받아서 사업하면 안 되냐 그러고 사람을 못 살게 구는데 저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죠. 저는 제발 그만하라고 그냥 회사 다니라고 왜 자꾸 그러냐 그랬고 결국 남편은 자기 맘대로 못하게 하냐면서 네가 뭔데 그러냐고 따지고 또 싸우고 엄마한테 참 못 보일 걸 많이 보였네요. 그러다가 엄마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내려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갑자기 곰탕을 포장해서 집에 오더니 저희 엄마 계시던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장모님, 곰탕 사왔어요. 좀 드셔보세요. 저는 그 순간 우리 남편 아니고 다른 남편이 들어왔나 싶었어요. 세상 다정한 말투로 장모님이라고 하고 엄마 드시라고 곰탕까지 사온 겁니다. 뭐야? 곰탕이 원래 뼈나 관절에 좋잖아. 내가 일부러 사왔어. 여기 맛집이래. 제가 어리둥절하게 보자 남편은 지가 음식을 차리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해서 음식 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배달 음식 주문해도 멀뚱하게 핸드폰만 하고 있어서 제가 항상 차리고 치우고 다 했거든요. 엄마도 어리둥절해하며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엄마에게 가더니 웃으면서 의자까지 빼서 앉으시라 하는 겁니다. 장모님, 곰탕 드셔보세요. 여기 맛집이라 유명해요. 자네가 사왔나? 그럼요. 우리 장모님 드리려고. 저는 남편이 약을 먹었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으니까요. 그전에는 장모님 불편하다고 퇴근하고 오면 지방에 처박혀서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밥도 쟁반에 담아서 지방으로 따로 넣어달라 했던 인간입니다. 저희 엄마랑 같이 먹기 싫다고요. 그런데 웬일로 곰탕 사와서 저희 엄마 밥까지 차려드리는 거였죠. 도대체 저 인간 꿍꿍이가 뭔가 싶어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주말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거 엄청 달고 맛있는 사과야. 일부러 주문했어. 갖고 가서 사부인께 드려.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생전 뭘 챙겨주시는 분이 아닌데 밀양사과 한 박스를 주시면서 사부인께 드리라는 겁니다. 너네 엄마 갖다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절대 순수한 이유는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어요. 남편과 어머님의 꿍꿍이가 뭔지요. 남편이 저희 집 얘기를 하면서 사업 자금 좀 장모님이 보태주시면 안 되냐 그랬거든요. 그제야 알게 됐죠.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지. 저희 엄마가 계속 살던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 확정이 된 걸 남편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지은 지 엄청 오래된 아파트에 사셨어요. 저도 계속 거기서 살다가 결혼을 했고요. 제가 살 때부터 재개발 이슈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쉬운 것도 아니고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고 엄마도 나중에는 기대 없으셨어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진짜 재개발이 되려고 한 건지 저 결혼할 때쯤 그런 소문이 다시 돌면서 집값도 그참에 조금씩 오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진짜 조합이 설립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합 설립으로 이미 집값은 5천만 원 이상 호가가 올랐고 재개발 시행 확정만 나면 억 단위 프리미엄이 붙는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죠. 그걸 남편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사위 노릇하면서 잘하게 된 거였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갑자기 사부인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거였고요. 그걸 알게 되니 진짜 얼마나 괘씸한지요. 차라리 계속 너네 엄마 거리는 게 덜 괘씸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하도 예의 없이 저희 엄마더러 너네 엄마 거리길래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예의를 못 배웠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애초에 호칭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 엄마에게서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되니까 바로 장모님, 사부인이라고 호칭부터 바뀌잖아요. 그걸 보니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예의 있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사람 봐가면서 일부러 안 썼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엄마와 저를 얼마나 무시한 건지도 너무나도 잘 알겠더군요. 저는 엄마께 여쭤보니 엄마도 재개발 건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온 동네가 들썩거렸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장모님 하면서 잘하려고 하는 게 재개발돼서 돈 좀 벌면 그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입장에선 얼마나 속상하고 씁쓸하셨을까요? 돈 없으면 불편한 너네 엄마고 돈 생기면 귀하신 장모님인가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없어질 정도 없을 정도로 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에게도 장모님 명의집 맞으시냐고 확인까지 했고 저한테도 말하더군요. 장모님 재개발하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거냐고요. 그게 아니면 집 팔아서 프리미엄 붙은 거 자기 사업하는데 보태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좀 도와달라면서요. 자기가 잘 되면 다 좋지 않느냐 하면서요. 참 뻔뻔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장모 취급도 안 해놓고 돈 나올 일 생겼으니 그제야 자기가 사위니 뭐니 하면서 돈 받아낼 생각부터 하나요? 이 인간은 고쳤을 인간도 아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엄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에게 이런 말 하는 거 죄송한데 나 이서방이랑 못 살겠다고. 바람을 피고 폭력을 쓰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되고 같이 살수록 정 떨어진다고. 차라리 애 없을 때 갈라서고 싶다고요. 엄마도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싫은데 억지로 참고 사는 게 엄마는 더 마음 아프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빨리 갈라서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했어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쯤 말을 할까 고민을 하는데 남편은 또 이번 주에 자기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시댁은 뻔질나게 불렀고 뻔질나게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속으론 어떤 생각이 있었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도 똑같이 한 번은 따져야겠다는 생각요. 그렇게 시댁을 갔고 저는 어머님 옆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폰게임 하고 있고요. 다 됐다. 가서 아버님하고 용조 불러와 식사하라고. 네.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말했죠. 야, 일어나.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그 말에 남편도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멀뚱히 보고 주방에 있던 어머님도 나오시더라고요. 남편은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너네 엄마? 그래, 못 들었어? 너네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오라고. 제 말에 뒤에 있던 어머님이 인상을 쓰며 나오시더라고요.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너네 엄마? 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너 뭐 잘못 먹었어? 어디다 대고 시어머니 부르는데 너네 엄마래? 옆에 있던 아버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시더군요. 저 말하는 싸가지 봐라. 그렇게 평소에 어머님은 저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 그렇게 부를 때도 한마디도 안 하셨으면서 제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발끈하시는 것도 웃겼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선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건가 싶고요.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어요? 넌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네, 저희 엄마 보고 항상 너네 엄마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한테 똑같이 너네 엄마라고 한 거예요. 이 집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뭐가 어째? 야, 너 그만 못해? 너 미쳤어?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그랬죠. 야, 나 안 미쳤거든? 그 말에 어머님도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야? 방금 이 사람이 저한테 야라고 한 건 못 들으셨나 봐요. 되게 선택적으로 들리시나 보다. 얘 진짜 왜 이러니? 술 처먹었어? 남편은 지 혼자 얼굴 벌개지더니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왜 이래? 나 말고 너네 엄마나 말려. 며느리한테 술 처먹었냐 그러고 있는데. 너 그만 못해? 그만 못한다. 왜? 우리 엄마 보고는 잘도 너네 엄마 그려놓고 내가 그러는 건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듣는 게 기분 나쁘면 하지도 말아야지. 난 무시하면서 본인들은 대접받고 싶나 봐. 너 말 다 했니? 얘 아주 웃기는 애네. 웃기는 애는 그쪽 아들이고요. 그쪽 아들? 이게 진짜... 어머님은 그 말에 막 저를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겁니다. 치기만 해봐요. 바로 경찰 부르고 고소할 테니. 고소? 네가 먼저 그쪽 아들이라고 안 했어? 그쪽 아들 뭐요? 내가 욕을 했어요? 뭘 했어요? 어디다 대고 치려고 위협해요? 손 하나 대봐요. 바로 신고할 거니까. 신고해! 나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아들 도로 데리고 가요. 저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죠. 무능한 데다 예의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내가 너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너 우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다가 우리 엄마 집 재개발되는 얘기 듣고 장모님 이랬지?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여태까지 너네 엄마 어쩌고 하면서 불편하다 노래 부르다가 이제 와서 몇 번 장모님 거리면서 잘하는 척하면 우리 엄마가 좋다고 너한테 돈 떼서 사업자금 빌려줄 줄 알았니? 멍청한 게 못되기까지 해선. 그리고 어머님, 아니 아줌마, 사부인 보고 너네 엄마 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몰라요? 저희 엄마는 한 번도 너네 엄마라고 말하신 적 없어요. 무식한 건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아내고 자시고 그럴 땐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는 만만하세요.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당신네들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어따 대고 내가 가만히 참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봐.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너랑 더 이상 안 살아. 결혼해서 내내 그 생각만 했어. 내가 그때 뭐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나 보다. 예의도 없고 못되기까지 한 너나 너네 집이랑은 이제 끝이야. 너네 엄마 아빠한테 도로 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가방을 들고 나왔죠. 어머님, 아버님 제 뒤에서 쌍욕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나왔습니다. 남편 골목까지 따라 나와서 제 팔 잡고 난리치더군요. 너 진짜 미쳤냐? 대가리가 어떻게 됐어? 대가리는 네 대가리가 어떻게 됐지? 이걸 진짜? 쳐봐. 여기 사람 지나다니는데 어디 쳐봐. 바로 신고할 거고 너 콩밥 먹여줄 테니까. 뭐가 어째?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가 하면 로맨스야. 툭 하면 너나 너네 엄마, 우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면서 무시하다가 집 재개발된다는 소리에 하루아침에 장모님, 사부인이야. 진짜 정 떨어진다. 저는 남편 손을 뿌리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짐 챙겨서 엄마 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연락해서 협의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며 안 한다 버텨서 이혼 소장 날린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한테 이혼하면 저 가만 안 둔다고 협박 문자까지 보내길래 그거 다 캡처해서 소송하는데 자료로 썼고요. 남편은 저희 집이 재개발로 프리미엄 생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댁이 저희 집을 지속적으로 무시했고 결혼 기간 동안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고요. 이혼하는 것도 참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빠른 일정으로 시행 확정이 났고 저희 집은 프리미엄 받고 집을 팔았습니다. 엄마나 저나 분담금 내고 새로 아파트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결론 냈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 나서 이혼했습니다.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은 데다 애초에 다 반반으로 하고 시작한 결혼이다 보니 재산 분할은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싸우고 지지고 볶는 게 힘들었죠. 그래도 끝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의 끝을 냈습니다. 다시 결혼 전 엄마와 살 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집을 옮긴 후 시세 차익은 엄마 통장에 잘 넣어두고 이건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엄마가 잘 갖고 계시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일부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효도 한번 못하고 오히려 힘들게만 해드렸는데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뭔가를 주시려고만 하니 참 죄송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서둘러 한 건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결핍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도 없고 형제도 없다 보니 복닥한 과정에 대한 결핍이 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더 외롭더군요. 남편은 결혼 후 저를 나몰라라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시부모님도 저를 동등한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후 다시 엄마랑 같이 살게 되니 오히려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주는 엄마께 감사한 마음으로 늘 잘하고 살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쉬는 날엔 같이 데이트도 잘 즐기고 엄마와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해요. 한번 엄마랑 시간 잡아서 여행도 갔다 올까 싶고요. 엄마가 예전에 남편 잃고 저를 데리고 꿋꿋이 사셨을 때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 잘 모시고 지켜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사랑하는 엄마께 잘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이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집이랑 인연 끄는 거 참 잘했다 생각할 정도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 남편은 주류 납품 대리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게 주류 납품 대리점이었는데 벌이도 괜찮고 남편도 그 일이 잘 맞는지 인수받은 후로 10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주로 납품과 배송기사 관리를 하고 저는 주문이나 격리 담당 업무를 했었어요. 저희 집은 1층짜리 주택이었고 맞은편이 저희 대리점이어서 집에서 대리점을 마주보고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 남편, 딸아이,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합가를 했었죠. 결혼 초반에는 시부모님 모두 모시고 살았어요. 깐깐하고 엄한 시아버지와 뭐든지 다 제 탓만 하는 얄미운 시어머니 밑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며 일을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주류 납품 대리점을 인수받은 거였는데요. 그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신혼 초에 눈물 나는 시집살이를 겪어본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게 솔직히 싫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남편도 성격이 센 편이고 고집도 센 데다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그 자체였죠. 어머님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편도 아닌데 툭 하면 피곤하다고 누워 계시고 입으로만 이것저것 저한테 시켜대셨어요. 집에 있으면 제가 몸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요. 일하고 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저도 바쁜데 하루 종일 애미야 애미야 하고 저를 부르면서 이것저것 시켜대세요. 제가 못 가면 저희 딸애까지 오라 해서 시켜대시는데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볼멘 소리라도 하면 어머님은 난리가 납니다.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면 중서가 내가 이렇게 서러워서 살겠니? 왜 그러세요, 엄마? 내가 다영이한테 할미 물 좀 갖다 달라 했다고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시키니? 아무리 애미가 버릇없이 키웠다고 해도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며 하소연을 하세요. 저희 딸애한테 한 번만 시켰는데 할머니에게 저렇게 말한 거면 딸애가 잘못한 거죠. 근데 진짜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서 물 갖고 와라, 귤 갖고 와라, 리모컨 찾아라, 이불 갖고 와라, 다른 이불 갖고 와라. 입으로만 내내 뭔가를 계속 시키시니 딸애도 짜증이 나는 거죠. 공부하려 앉아있는데 계속 불러대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무조건 저더러 뭐라고 합니다. 다영이한테 말해. 할머니한테 사과드리라고. 무슨 그런 일로 사과까지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버릇이 없는 거야. 할머니가 부탁을 하면 그냥 들어드리면 되지. 손자가 돼가지고. 어머님이 좀 시키시는 줄 알아요? 당신도 똑같아. 그게 뭐 어려워?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할머니한테 저러냔 말이야? 누가 들으면 저희 남편 엄청 효자인 줄 알겠어요. 저나 애한테만 저렇게 유난이고 난립니다. 할머니한테 잘하라고요. 효도나 봉양은 다 저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면서 입으로만 저런 식인 거예요. 애초에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빈집에 혼자 있기 싫고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신걸요. 어머님 집도 여기서 10분이면 가는 같은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있기 무서우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집은 빈집으로 놔두고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있기 무서우신 건 핑계 같고 며느리가 다시 이 동네로 왔으니 같이 살면서 부려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취미는 친구분들 놀러 오라고 하셔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동네에 친구분들이 있는데 자주 놀러 오시거든요. 어머님 호출이 있으면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말고 급히 건너가 과일도 깎아드리고 차도 준비해드리고 끼니 때면 식사도 준비해드립니다. 어쩔 땐 주문 마감 때문에 너무 바쁜데도 어머님이 빨리 오라고 난리치고 성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스톱하고 건너가죠. 어머님 친구분들은 저한테 너무 착한 며느리라고 하고 이런 사정을 아는 제 친구들은 저보고 바보 같은 며느리랍니다. 왜 그렇게 다 참고 시어머니한테 종처럼 굴면서 사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에게 그렇게 하고 사셨는데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난 제 성격 탓인지 시어머님이 좀 힘들게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리점 일은 내내 바쁜 게 아니라 유독 바쁜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밖을 보니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바쁜 시간대 오기 전에 다가상하고 식사도 미리 차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주방 쪽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바로 들어갔죠. 제가 쪽문을 통해서 주방 안으로 들어오니 어머님과 친구분들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거실에서 얘기 중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과일 사왔어. 바쁜 며느리 부르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해먹자. 어휴, 됐어. 내가 전화하면 돼. 그만해. 매번 건너와서 뭐 차려주는 것도 미안하고 불편해. 우리가 알아서 해먹고 놀다 가면 되는 것을 왜 자꾸 며느리를 불러대? 그러면 안 돼. 버릇 안 좋게 들어. 저는 거실로 나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버릇? 너네 며느리처럼 착한 며느리가 요새 어딨다고. 착하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하고 곰퉁이 같은 거야. 저는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일부러 어머님을 위해 매번 건너와서 군소리 없이 다가상 차려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했는데 저보고 고맙다고 하시기는커녕 미련하고 곰퉁이 같다는 겁니다. 저는 좀 언짢았지만 워낙 말투 자체가 그러신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배부른 소리 한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시험에 모시고 살고 시험에 친구들 왔다고 매번 그렇게 신경을 써주니? 지가 신경 안 쓰면 어쩔 거야. 내 아들 돈 받아 먹으면서 사는 년이. 어이구 말본새 참. 너네가 잘못하는 거야. 원래 며느리라는 건 시어머니 하기 나름이야. 너네는 집에서 그렇게 며느님 하면서 떠받들여 주니까 너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다. 날 봐라.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니 몸종처럼 하잖니? 저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실 쪽으로 확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니 어머님과 친구들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아이고, 사무실에 안 있었어? 방금 왔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민망한지 제 눈치를 보시고 오히려 어머님은 당당하시더라고요. 왔으면 과일 씻어서 내와. 얘네가 사왔어. 좀 있으면 밥 시간이니까 밥도 차려놓고 가고. 네. 그리고 너는 왔으면 왔다고 인기척이라도 내던가. 다 늙은 시험에 간 떨어지게 할 일 있냐? 죄송해요. 급하게 오느라. 저는 꾹 참고 과일도 내놓고 밥도 차려드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이야 워낙에 함부로 말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말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 친구분이 사무실로 오셔서 저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미안한 표정을 하시면서요. 저기 혹시 아까 우리 얘기 들었어요? 아, 아니요. 에이, 들었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 할망구가 우리한테 허세 부리는 거야. 자기 며느리가 이만큼 신경 써준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맘상해 하지 마. 맘상하게 생각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어휴, 이렇게 착하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어머님은 그날 저녁 오히려 저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는 다음부터 넘어오면 인기척 좀 해라.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네,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 할망구들은 왜 유난떨어 너를 칭찬하는지 몰라. 너 그런 얘기 듣고 괜히 우쭐대지 마라. 그 집 며느리들이 워낙 싹수가 노란 거지. 다 너만큼은 하고 산다. 네, 저는 그냥 한숨을 쉬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저런 말투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적응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평생 사신 분이니까 하면서 그냥 다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정말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막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데 그날따라 매운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나중에 시장에 가서 닭발 사와서 먹어야겠다 생각을 계속할 정도로요. 일이 마치고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서 닭발을 주문하는데 제 것만 주문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매운 걸 싫어하고 어머님은 닭발이 징그럽게 생겼다고 그런 걸 왜 먹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거 1인분만 7,000원을 주고 포장을 해서 집에 왔죠. 어머님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셔서 저는 인사드리고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닭발 먹는 걸 엄청 고깝게 쳐다보더니 벼랑간 소리를 획 지르는 겁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놔두고 혼자 그렇게 처먹고 있으니 좋아? 저는 먹다가 좀 황당했어요. 평소 닭발을 잘 먹지도 않는 사람이기도 한데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갑자기 저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닭발 안 먹잖아요. 나는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사온 건데. 요즘 외출도 별로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먹고 싶은 거 다 먹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바닥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 바람에 방에 있던 어머님도 나오고요. 저는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그랬죠.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드셔보란 소리도 없이 혼자 앉아서 입 시뻘개져서 닭발이나 처먹고 있고
어휴! 저도 너무 억울해서 말했어요. 내가 평소에 뭐 먹고 싶은 거나 있어요? 오랜만에 닭발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이거 가지고 왜 난리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냐고! 그러면서 성질을 빽 내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도 좀 다혈질인데다 욱하는 면이 있긴 했지만 갑자기 먹는 걸로 저러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입만 떡 벌리고 있는데 딸애도 방에서 나와서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딸애 보기도 민망하고 내가 이 나이 먹고 7,000원짜리 닭발도 마음대로 못 먹나 싶어서 그 순간 서러움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머니까지 거드는 거예요. 어휴, 너는 너만 입이니? 어머님 이거 징그럽다고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다 같이 먹는 걸 사와야지. 혼자 먹으려고 부득불 사와가지고 처먹는 꼴이란. 어휴.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먹다만 닭발을 그대로 들고 싱크대에 부었어요. 야! 너는 먹는 음식을 그대로 다 버려? 제가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는 어머님 말을 등 뒤로 들으며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나름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7,000원짜리 닭발 하나 내 맘대로 못 먹나 싶고 내가 이런 걸로 왜 이런 소리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고 기가 막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닭발 사건은 제 마음속에 멍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이 주로 타고 다니는 탑차에 서류 찾을 게 있어서 글로브 박스안을 뒤져보는데요. 웬 카드 명세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카드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명세서를 열어보고 저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일식집 15만 원, 백화점에서 60만 원, 골프웨어 매장에서 40만 원, 소고기 집에서 24만 원 등등 비싼 음식점에 잘도 다니고 백화점에서 쓴 돈도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보이는 건 바로 호텔과 모텔비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와이프 입에 들어가는 7,000원짜리 닭발은 아까워서 난리를 쳤으면서 지는 바람 피고 다니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그걸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도 뒤져봤죠. 문자 목록을 막 뒤지다 보니 연락처 저장명은 거래처 그린호프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내용은 언제 오느냐, 뭐가 먹고 싶다, 또 그거 먹으러 가자 등등 딱 데이트에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린호프는 저희가 맥주를 납품하는 동네 호프집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리고 남편 폰뱅킹으로 들어가 통장 내역도 봤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다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보니 돈을 인출한 내역도 몇 번 있고 손정미라는 이름의 여자에게 돈을 몇 번 보낸 내역도 있었어요. 손정미? 저는 그 이름을 외우고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린호프 사업자 등록증을 찾아봤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 때문에 납품을 할 땐 사업자 등록증을 봤거든요. 그 가게 대표자 이름은 손정미였습니다. 그린호프 주인인 손정미라는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막 퍼다 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일이 끝나자마자 그린호프를 찾아갔어요. 2층에 있는 술집은 인테리어도 엄청 촌스럽고 올드하더라고요. 먼지 쌓인 걸 보니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제가 두리번거리며 들어가니 어깨를 드러낸 옷을 입고 화장도 엄청 두껍게 한 여자가 카운터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직원은 없어서 단박에 그 여자가 손정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 여자를 가만 봤습니다. 성형을 많이 하긴 했지만 나이는 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중석 씨 아시죠? 그러자 그 여자는 약간 저를 위아래로 보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주류 납품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저 차중석 씨 와이프예요. 아, 네. 그런데요? 저희 남편 만나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픽 하고 웃더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술 먹으러 온 거 아니면 가세요. 여기 납품 올 때 친해졌어요? 아,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가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통장 내역 인쇄한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쪽한테 왜 돈을 다달이 보내요? 그 여자는 저를 팔이라도 쫓아내는 양 엄청 귀찮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가 돈을 받았잖아. 제가 흥분해서 저렇게 말하니 그 여자 눈빛이 엄청 무섭게 돌변하는 거예요. 뭐? 너 지금 네가라고 했냐? 어따 대고 반말이야. 오히려 막 눈을 부라리면서 화를 내니 제 쪽에서 움찔하고 무서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저는 그 여자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했어요. 나가! 아 진짜 장사도 안 되는데 대낮부터 짜증나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그 여자 찾아갔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기가 막혀 따졌죠. 통장 내역도 보여주면서요. 그랬더니 와, 격리하라고 사무실 앉혀놨더니 이런 거 뒤지고 있었냐? 진짜 소름 끼치네. 당신이 의심스러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지. 이 여자한테 돈 왜 준 거예요? 게다가 이 모텔하고 호텔 찍힌 건 뭐예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 어쩌라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갔다. 왜? 친구들이랑 이런 데 갔다고요? 갈 수도 있지. 증거 있어? 내가 그 여자랑 갔다는 증거 있냐고. 그 여자한테 돈 보내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바람 폈다는 증거가 되냐고.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너 보면 답답해. 아주 꼴 보기 싫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그날 밤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눈이 퉁퉁 부어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제 그 난리는 뭐니? 너네 싸웠니? 중석이는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았지? 저는 어머님 말에 다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딸애가 볼 것 같아 저는 어머님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싸웠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어머님, 다영 아빠가요, 바람이 났어요. 거래처 맥주집 여사장이랑요. 저한테는 7,000원짜리 닭발 먹는 걸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냐고 난리쳤으면서 그 여자한테는 일식에 소고기 먹으러 다니고요. 백화점 가서도 돈 엄청 썼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다달이 돈까지 줬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도 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중석이가 바람이 났다고? 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생 자기 옆에서 고생한 사람이 누군데. 저는 최소한 그런 상황에선 아무리 막말하는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미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아들의 행동에 화를 내시던가요. 하지만 그 반응은 제 예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어휴, 중석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너는 네 꼬라지 좀 봐라.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 꼬라지가 뭐니? 그래도 명색이 남편이 대리점 대표인데 너는 그 꼴로 다니고 중석이가 딴 눈을 안 팔겠냐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왜?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했죠. 어머님 아들이 바람핀 거예요. 그것도 거래처 사장이랑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걔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나도 너 보면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고 답답한데 남자긴 중석이는 안 그랬겠니? 네가 성격도 여시같이 살살거리고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랬어 봐라. 중석이가 다른 여자랑 왜 바람이 나? 어머님 말씀은 다영 아빠 바람난 게 저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잘했으면 걔가 왜 바람이 나냐고. 중석이 그런 애 아니야. 근데 너한테 오죽 마음이 안 갔으면 그러고 다녔겠냐고. 너도 이런 일에 그렇게 죽상으로 있지 말고 네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제가 일하고 살림에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이따 쳐도 생활비 쓰는 것까지 입을 대는데 저 꾸밀 돈이 어딨냐고요.
어머님은 제 말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답답하다는 거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적당히 잘 구슬리고 살살거리고 해야 중석이도 그렇게 팍팍하게 안 굴지. 내가 중석이라도 땀만 먹는다. 저는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람난 자기 아들 뭐라고 하기는커녕 다 제 탓이래요. 그놈의 제 탓. 결혼 생활 내내 지겹게 들었습니다. 잘 되면 자기랑 자기 아들이 잘한 거고 잘못된 건 다 제 탓이래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손발까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얘 좀 봐. 너 시험에 아주 치겠다.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핀 걸 왜 나한테 난리야?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언니 집으로 무작정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저희 언니 시어머니랑 다시 합가한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라며 뜯어 말렸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시집살이 하고 고생한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합가하자고 하면 그냥 해야죠. 근데 언니가 속상해할까봐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은 별말 안 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니 언니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가니 언니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남편 바람난 거에 시어머니 막말까지. 듣는 언니는 분통 터져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미친 집구석 아니야? 차서방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람질이고 그 시어매란 사람은 아들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네 잘못이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언니는 울고불고 하는 저를 겨우 달래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증거부터 잡으라고. 그래야 이혼도 할 때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고 행여나 돕고 산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고요. 그날 언니는 하루 종일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증거 잡을 때 언니 부르면 꼭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제가 출근을 안 하니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날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하고 어머님은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언니의 조언을 새기며 남편 폰을 밤새 다시 뒤졌는데 그 사이에 그 여자와의 문자는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대신 언니의 조언대로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언니도 전에 형부가 좀 의심스러워서 깔아본 적이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설치하고 남편이 볼 수 없게끔 가리기 설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 틈만 나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후에 납품 간다고 나갔는데 위치를 보니 모텔촌이 있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도 그 즉시 차 타고 1시간 반이 걸려 왔습니다. 위치 추적이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 언니와 남편 차를 찾았는데 납품 탑차는 근처 공원에 세워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잠복을 하니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언니는 벽 뒤에 숨어서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댔어요. 두 사람은 서로 키득거리며 뽀뽀도 하고 난리 부르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탑차를 같이 타는 거예요. 남편 차가 가고 근처에 세워둔 언니 차를 타고 몰래 따라갔죠. 남편 차는 그 여자 가게 앞에 서더니 그 여자를 내려주고 서로 손키스를 날리고 난리 연병을 하더니 여자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 모든 건 다 언니가 화면을 확대해서 얼굴까지 아주 잘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과 카드 내역서, 입금 내역 등을 모두 모아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외도의 정황이 보여서 소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딸애가 너무 걸렸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니 아이가 어리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벌써 철이 들어버린 딸애는 엄마만 행복하다면 자긴 다 좋다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그때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때라 저랑 같이 하자고도 했고 또 저도 더 이상은 그 집 식구들이랑 한솥밥 먹으며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으려면 참을 순 있겠지만 왜 참아야 되는지 더 이상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막대 먹었으면 남편이 착하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막대 먹고 바람질이면 시어머니라도 같이 화내고 제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제 속을 긁어대면서 몸쪽 노릇이나 시키고 제가 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는 이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위자료 소송도 걸 거라고요. 남편은 예상대로 난리를 쳤고 어머님도 저한테 한바탕 난리를 치셨죠. 그래서 결국 근처에 작은 집을 임시로 구해 딸애와 나와 살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외도다 아니다 이런저런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제 증거들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알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승소를 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권으로는 따로 남편이 사뒀던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는 팔고 언니가 사는 지역으로 딸애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언니 일을 도우며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언니와 하는 일이 운때가 맞았는지 잘 되더라고요. 이혼할 당시만 해도 소송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먹구름 낀 것 같은 내 인생에도 햇볕이 드나 싶을 정도로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저랑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애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그때 그 바람났던 호프집 사장이었습니다. 저랑 15년 살았는데 헤어지자마자 새장가라니요. 그것도 바람난 상간녀랑요. 그나마 남아있던 아이 아빠로서의 정남이마저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딸애는 한 번씩 아빠랑 연락은 했지만 저는 일체 모든 연락을 끊고 바쁘게 제 일만 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대리점 근처 동사무소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일을 처리하고 서둘러 돌아가려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쳐다보니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어머님의 친구분이었습니다. 맞죠? 옥선이네 전 며느리. 반갑게 아는 체를 하시는데 어머님 친구분이다 보니 저도 솔직히 마냥 반갑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 인사하시는 거니 저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중석이랑 헤어지고 다른 지역 갔다고 들었는데. 볼 일이 잠깐 있어서요. 그렇구나. 얼굴이 엄청 폈네. 잘 지내요? 네. 중석이랑은 완전 딴판이네. 그 집은 완전 죽상인데.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죽상인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싶어서 그냥 웃으며 여쭤봤어요. 근데 어디 가세요? 내가 뭐 어디 갈 데가 있나? 옥선이네 집 가는 거지.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죠. 근데 왜 이쪽으로 가세요? 대리점 저쪽 방향인데. 옥선이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거든. 아들네랑 이제 안 살아요. 네? 아니 왜요? 지 말로는 새며느리 때문에 열받아서 나왔다는데 내가 보기엔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신세지 뭐.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쫓겨났다고요? 어머님이요? 거의 그런 모양새로 나왔어요. 아주 그 집 난리가 따로 없었다니까. 왜요? 어머님 친구분은 엄청 재밌는 얘기라도 들려주시는 양 신이 나셔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착한 며느리 내쫓고 바람난 불려시를 집에 들어앉혔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났지. 그래도 부끄러운 거 하나 없이 잘만 다니더만. 그런데요. 근데 옥선이는 죽을 맛인 거야. 내가 왜 그러나 하니까 새며느리 걔가 보통이 아니래. 저는 속으로 보통이 아니니까 그렇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고 재혼까지 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옥선이가 걔 때문에 혈압 올라서 쓰러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뭘 어쨌길래요. 옥선이가 원래 하던 버릇으로 하니까 새며느리 걔는 안 참더만. 한 번은 우리가 놀러가서 옥선이 걔가 며느리를 불렀거든. 밥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 새며느리가 고작 밥 차리라고 바쁜 자기를 불렀냐고 그 자리에서 쌩 난리를 치는 거야. 옥선이도 안 참고 뭐라고 하니까 새며느리 걔가 쟁반을 냅다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거야. 네? 쟁반을 던져요? 나도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 우리한테까지 난리더라니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혼자 차려 먹으면 되지 왜 바쁜 자기를 부르냐고.
거기서 악을 써대는데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 후에 옥선이 말로는 그년이 맨날 밥은 배달로 시켜 먹고 밥 안 차리냐고 하면 어머님이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직접 밥 차리고 살림도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래. 살면서 계속 옥선이랑 틈만 나면 싸웠는데 젊은 사람을 어떻게 이겨, 다 늙은 할망구가. 옥선이가 지네 아들 붙잡고 전현이랑 못 산다고 원래 며느리 다시 데리고 오라고 물고불고 했는데 새며느리가 그 후에 출근할 때 집에 먹을 것을 몽땅 감춰버렸다는 거야. 시험에는 쫄쫄 굶으라 이거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여자의 행동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보통 내기는 아니라는 걸 잘 알았지만 나이 드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했다니요. 어머님도 호락호락하신 성격은 아닌데 그 여자는 한 수 위였던 겁니다. 아니, 그러는데 아들은 가만 있어요?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거야. 완전 그 여자 손아귀에 있는데 결혼 초에 통장이고 뭐고 다 그 여자한테 들어갔대. 중석이 걔는 꼼짝도 못한대. 옥선이 말로는 새며느리 걔가 돈도 엄청 펑펑 쓰고 다니고 소문으론 다른 남자도 있는 것 같더래. 근데 그런 얘기 아들한테 했다가 또 며느리하고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만 보면 못 잡아먹어 산다리니 옥선이가 결국 도저히 못 살겠다고 자기 원래 집으로 도망쳐 나온 거잖아.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세장가 든 것까진 알았는데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일이 펼쳐지다니요. 제가 너무 기막혀 하자 어머님 친구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선이 걔가 며느리 고마운 줄 모르고 자네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뭐. 중석이 걔도 똑같아.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딴짓거리 하더니 돌려받는 거야. 그 여자가 다른 남자도 있고 중석이 돈도 제법 빼돌렸다는 소문도 파다해.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자 어머님 친구분은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지? 어머님 친구분의 말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다 했고 언니는 꼬수어 죽겠다며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야, 착한 너한테는 곰탱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속 있는 대로 긁으시더니 아주 제대로 적수 만나셨네. 너네 전남편이나 너네 시어머니나 아주 꼴 좋다. 언니 얘기를 들으니 저도 그제야 왠지 꼬수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까진 좀 얼떨떨했거든요. 바람나고도 뻔뻔한 아들이나 그런 아들 감싸면서 오히려 저보고 미련 곰탱이니 뭐니 막말했던 시어머니나 결국 어머님은 사사건건 제 탓만 하시면서 말하던 남편 주무르는 여시 같은 여자가 진짜 며느리로 들어와서 된통 당하고 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한결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이혼한 게 억울한 부분도 많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더 당당하지 못했나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죄는 짓고 살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벌을 받게 되었네요. 저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도요. 남편한테 대어놓은 게 있다 보니 앞으로도 재혼 생각은 없고 딸을 키우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남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돌고 돌아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남편이나 어머님이 그 일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직업은 약사이고 원래는 결혼 생각 없이 일이나 하고 취미생활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뒤늦게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가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완벽하다 생각했던 그 남자. 이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여태까지 결혼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남편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유로 저는 한창 행복해야 할 신혼 기간에 이혼을 했으니까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하도 일만 하고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늘 성하셨어요. 제가 직업도 좋고 인물도 좋은 편인데 왜 남자를 못 만나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안 만나는 거야. 내 친구들 중에 결혼해서 진짜 마지못해 사는 친구들도 많아. 솔직히 그거 보면서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 싶더라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은 안 보이고? 물론 그런 애들도 많지. 하지만 뭐랄까, 나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 같지가 않아.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그렇게 한 사람만 평생 본다는 거 나한테 너무 힘들 것 같아. 에휴. 저는 확고하게 저의 의사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제가 결혼도 하고 예쁜 아기도 낳아서 단란하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가는 운동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사람이 너무 점잖고 괜찮다며 그분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아직 미혼이라며 저보고 한 번만 선을 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싫다고 피해 다니다가 엄마가 선이라도 한번 보고 나서 거절해도 하라고 그러셔서 마지못해 선을 보러 갔습니다. 적당히 밥 한 끼 먹고 시간 때우다가 집에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소개팅 자리에 나타난 그 남자,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나이는 39이고 직업도 좋은데 결혼 안 했다길래 저처럼 결혼 생각이 없는데 떠밀려서 억지로 낳았다던가 아니면 정말 결혼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별로인 남자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키도 크고 어깨도 다부진 데다 인물도 너무 좋은 남자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저보고 일찍 오셨네요 하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남자의 외모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남자는 자기 이름은 김태훈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저는 약간 얼떨떨한 기분으로 제 이름과 함께 간단한 소개를 했어요. 그렇게 선을 봤는데 대화를 할수록 이 남자 꽤 괜찮은 거예요. 목소리도 좋은데다 매너도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고 남자다운 모습에 저도 모르게 좀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왜 아직도 혼자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남자면 주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혹시 이 남자 한번 갔다 온 남자인가? 아니면 숨겨놓은 자식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술도 한잔 하기로 했는데요. 솔직한 성격의 저는 그냥 대놓고 물어봤죠. 저기 태훈 씨, 이런 말 실례겠지만 왜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제 말에 태훈 씨도 웃으며 말하더군요. 경훈 씨도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저야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저도죠 뭐. 일하느라 바쁘고. 저는 저랑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속으로 이 남자는 내가 마음에 들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도 내가 마음에 든 건지 애프터 신청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마음에 든다는 의사를 밝히더군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애초에 선으로 만난 거다 보니 결혼 전제의 만남이었죠. 태훈 씨와의 만남은 좋았어요. 다정하기도 하고 돈을 잘 벌다 보니 통도 아주 컸습니다. 저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걸리는 게 좀 있었죠. 아무리 연애 중이라도 결혼 전제인데다 40이 다 돼가는데 진도가 키스 이상으로 안 나가는 거였습니다. 같이 술을 먹거나 멀리 바람을 쐬러 가면 자연스럽게 잠도 자고 속궁합도 맞춰볼 거라 생각했는데 이 남자는 도무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수적이라면서 결혼까지 기다린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좀 황당하면서도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르니까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도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였으니까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데이트를 즐겼죠. 근데 태훈 씨는 맛집, 술집 아니면 근교의 분위기 좋은 곳들을 아주 잘 알더군요. 제가 장난삼아 물어봤죠. 어떻게 이런 곳을 이렇게 잘 알아? 전에 다른 여자친구들하고 아주 많이 와봤나 봐? 그러면 태훈 씨 하는 말이 자기 친구 중에 민석이라고 있는데
걔가 이런 곳을 잘 알아서 많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최민석. 그 남자는 태훈 씨와의 대화에 종종 등장하는 친구였습니다. 뭐만 하면 민석이랑 이걸 먹어봤다. 민석이랑 저길 가봤다. 민석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등등 민석이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가장 친한 친구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태훈 씨의 가장 친한 친구라니까 저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술자리에서 만난 민석 씨는 제 상상 속의 인물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태훈 씨의 말 속에 등장하는 민석 씨는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고 친구 잘 챙기는 활발하고 친근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막상 실제로 본 민석 씨는 생긴 것부터 깡마르고 날카롭게 생긴 데다 표정도 엄청 굳어 있더군요. 저는 저 사람이 진짜 태훈 씨와의 대화에 등장하는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먼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민석 씨죠? 태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자 민석 씨는 저를 슬쩍 훑어보더니 떨떠름한 얼굴로 인사를 하더군요. 네, 반가워요. 그리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저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인데도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걸고 계속 태훈 씨한테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예 등까지 돌리고요. 저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태훈 씨 여자친구로서 못마땅한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하니까 저도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을 막 걸었죠. 민석 씨, 민석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프로그래머요. 어머, 그러시구나.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요? 저 주변에 컴퓨터 막 잘 다루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신기할 것도 많네. 그러면서 비꼬는 거예요.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아니, 누구는 자기가 좋아서 그러나요? 제가 표정이 안 좋으니까 옆에 있던 태훈 씨도 민망해 하더라고요. 너 왜 그래? 이렇게 자리 마련했으니 경은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그런데 태훈 씨의 말에 민석 씨는 태훈 씨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 눈빛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막 서운한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민석 씨는 턱을 괴더니 저에게 묻더군요. 경은 씨는 태훈이 어디가 좋았어요? 아, 태훈 씨가 다정하기도 하고 치과 의사라서 좋았죠? 갑자기 제 말을 자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네? 아니, 여자들 직업 좋은 남자 환장하잖아요. 저도 그 말에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약사예요. 여자 직업으로 그렇게 빠지는 직업 아니고요. 어쨌든 태훈이 좋은 부분의 직업도 있었죠? 경은 씨는 눈 많이 높은 편이죠?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거 보니. 가만 듣다 보니 이 남자 저한테 완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도 기분 나빠서 말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마땅한 사람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제는 태훈 씨 만났으니 결혼할 거고요. 그 말에 민석 씨는 표정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얘기했죠. 그러는 민석 씨는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태훈 씨한테 들으니 미혼이라던데 못 하신 거예요? 제 말에 민석 씨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노총각 콤플렉스가 있나 싶으면서도 속으로 저는 그러게 먼저 왜 건드려? 너만 성깔이냐?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는 엄청 험악해졌고 술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술을 홀짝거리면서 저한테 시비 걸 땐 언제고 막상 문 밖을 나서니 막 취한 척을 하는 거예요. 태훈 씨한테 데려다 달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태훈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더러 미안한데 택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민석이 데려다 줘야 된다고. 그 말에 민석 씨는 이겼다는 듯 웃고 있고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택시 타고 와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기에는 불이 나더라고요. 태훈 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락이 온 거였죠.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태훈 씨, 자기 친구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맘에 안 든대? 그게 아니고 나 어제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아? 무슨 민석 씨가 시어머니나 시누이인 줄 알았어. 미안해. 원래 그런 애 아닌데 어젠 왜 그랬는지.
그런 애 아닌 거 맞아? 엄청 그런 애던데? 제 말에 태훈 씨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가 너무했나 싶어 저도 그쯤에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데려다 준 일에 대해 따졌죠. 근데 나를 데려다 줘야지 민석 씨를 데려다 주면 어쩌자는 거야? 민석이가 좀 많이 취했어. 취하다니 나한테 시비 걸 땐 세상 멀쩡했는데. 걔가 갑자기 치기가 좀 오르거든. 근데 어제 그러고 싸웠어. 싸워? 어, 서로 좀 심하게 싸웠어. 우리 결혼식도 안 올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태훈 씨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어제 민석 씨가 저에게 함부로 대한 것을 보고 태훈 씨가 민석 씨에게 화를 냈나 보다 싶었거든요. 태훈 씨가 덧붙이더군요. 앞으로 민석이 같이 볼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괜히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론 어제 만남이 너무 불쾌했기에 그냥 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태훈 씨는 그 후로 민석 씨에 대한 얘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고 저는 태훈 씨의 집에 인사를 갔어요. 아버님도 좋으시지만 어머님이 특히 저를 엄청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태훈이가 이렇게 참하고 예쁜 너랑 결혼하려고 여태껏 그랬나 보다. 고마워. 자꾸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민망하면서도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옷이나 가방 등도 자주 선물해 주시고 태훈 씨가 집을 하기로 하고 제가 혼수를 하기로 했는데 혼수도 몇 가지는 최고급 제품으로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좋은 직업에 다정하고 잘생긴 남편에다가 금전적인 지원을 빵빵히 해주면서도 저한테도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정말 완벽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이 완벽한 상황 속에서 묘하게 저는 어떤 불안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상황이라는 게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저는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날, 그 문제 많던 친구 민석 씨는 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단단히 태훈 씨랑 싸운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둘 다 일이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에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습니다. 다만 그때도 좀 걸리는 건 남편과의 잠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보통 신혼 때는 엄청 불탄다고도 하잖아요. 특히나 남편은 결혼 때까지 참는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불같은 신혼을 보낼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자주 피곤해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잠자리를 갖는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또 남편도 나이가 적진 않아 기력이 좀 딸리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나갈 무렵이었어요. 퇴근 후 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 앞에 남편이 누군가와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며 나와 차를 향해 급히 가더군요. 저는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 진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자기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대화도 좀 이상했고요. 남편은 차에 타서도 뭐라고 통화를 하더니 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머릿속에선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만 강렬하게 들더군요. 저는 차에 올라타 남편 차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남편 차는 저희 집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로 갔습니다. 1층은 편의점이고 2, 3층은 주택인 상가주택 건물이었는데 남편은 익숙하게 그 앞에 차를 대더니 한달음에 계단으로 달려가더군요. 저는 좀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남편을 따라 그 건물로 가봤어요. 여기가 어딜까 하면서요. 그런데 2층에 다다랐을 때 한 집에서 외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막 들리더라고요. 방음이 굉장히 안 좋은지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요. 저는 그 소리가 나는 집 쪽으로 갔어요. 정확하게는 안 들리지만 왕왕 싸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대더군요. 혹시 남편이 두 집 살림하는 건가? 여기는 남편의 또 다른 여자가 사는 집인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안에서는 여자 목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꼭 남자 2명이 싸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끊겨요. 저는 직감적으로 누군가 나오나 보다 싶어서 3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내려다보는데 남편이 문을 쾅 하고 열더니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문을 확 열더니 울부짖는 거예요. 누군지 싶어보니 세상에 민석 씨인 거예요. 그래 가라 가. 그년한테 가. 다신 오지 마. 남편은 이미 가고 없는데 막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친구 집에 온 건가? 민석 씨랑 싸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저는 민석 씨의 옷차림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밑에는 이상한 망사 스타킹을 신고 핫팬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 얼굴에 화장도 좀 한 것 같고요. 저는 민석 씨가 왜 저런 꼴로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민석 씨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저는 계단에 주저앉아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감도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겨우 몸을 이끌고 내려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남편과 민석 씨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남자들끼리 싸울 순 있지만 둘이 나눈 대화라든지 민석 씨의 옷차림이 평범한 친구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죠.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데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일단 티내지 않고 있다가 그날 밤 남편이 잠들었을 때 몰래 남편 차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노트북으로 틀어봤죠. 뭔가 없을까 하고 뒤지던 찰나 며칠 전 남편이 민석 씨 집에 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는 남편이 치아 교정 관련 세미나가 있다고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죠.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아까 그 집 앞에서 민석 씨를 기다리고 있으니 민석 씨가 총총 내려와 차에 올라타더군요. 그리고선 얼굴 까먹겠다? 신혼제비가 아주 좋으신가 봐 하며 비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런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얘기할래? 그러길래 민석 씨가 요 앞에 공원 주차장에 나가 그러더군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더니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요새 왜 그래 자꾸. 밤에는 연락하지 말랬잖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불안한데. 뭐가? 너 완전 그년한테 진심인 것 같아. 뭐가 진심이야. 마지못해 사는 거지. 거짓말. 결혼하고 남들처럼 사니까 좋지? 계속 그렇게 살고 싶지? 나 같은 건 이제 그냥 잊고 싶지? 어떻게 그래. 내 맘 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잖아. 남편은 민석 씨를 막 달래더군요. 토라진 여자친구 달래주기라도 하더니요. 저는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진짜 2년만 살면 돼? 그래. 우리 부모님 소원이라는데 어떡해. 알잖아 우리 부모님. 내가 너랑 만나는 거 알고 뒤집어진 거. 그때 우리 엄마 죽겠다고 약 먹는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알아. 그래서 네가 부모님 위해서 아무 여자랑 결혼하겠다 한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2년만 참아. 나도 너밖에 없어. 경은이는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어떤 마음도 없어. 그래도 그냥 짜증나. 내 남자 뺏어서 사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고. 자꾸 나 힘들게 하지 마. 2년만 살다 이혼하면 나도 부모님한테 할 도리 다 한 거야. 그 이후로 너랑 살게. 우리 다른 지역 가서 살자. 알았어. 약속 지켜. 연락 자주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게이였던 거였습니다. 그 민석이랑 남자는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니라 사귀는 남자였던 거고요. 어떻게 이런 사기 결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기만당한 거였어요. 게다가 대화를 들어보니 시부모님도 다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못 자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몸이 안 좋아서 좀 쉰다고 말하고 약국은 같이 일하는 동료 약사에게 맡겼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남편과 시댁, 좋은 집, 다 허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말대로 빈 껍데기만 저와 사는 거였고 시댁은 남편의 허울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저자세로 나오면서 잘했던 거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시한부 결혼 생활, 제가 먼저 끝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그 애인놈까지 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지만 결론은 이 결혼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였죠. 저는 남편에게 퇴근 후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영상을 옮겨 폰에 담은 후 시댁에 전화를 드리고 갔어요. 시부모님은 갑자기 무슨 일이냐더군요. 저는 일단은 티내지 않고 그냥 놀러 왔다면서 태훈 씨도 퇴근하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까지 다 오고 어머님은 어디 나가서 식사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어요. 남편은 놀라서 눈이 커지더군요. 그리고 어머님도 처음엔 어리둥절하게 보시다가 대화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고요. 아버님은 아예 고개를 돌리셨어요.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어머님은 황급하게 얘기하시고요. 아가, 저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오해예요? 본인들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어머님, 아버님, 다 아시면서 저와 결혼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딸이라도 이런 결혼 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일단 진정하고.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어떻게 동성애자인 아들을 시치미 떼고 결혼시키실 수 있냐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머리를 짚으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아직도 걔랑 만나? 너 미쳤어? 마음 잡았다고 했잖아. 그게 마음 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안 돼? 그럼 그놈이랑 계속 만나겠다는 거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저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만나든 안 만나든 그게 중요해요? 제 인생은요? 어쩜 이렇게들 이기적이에요? 미안하다, 아가. 태훈이가 이제 안 만난다고 해서 마음 잡은 줄 알았어. 너랑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괜찮을 줄 알았어. 어머님, 저 사람 동성애자예요. 이게 그 남자만 안 만난다고 되는 문제인가요? 저는 빈 껍데기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저를 속이고 저한테 어떤 이성적 마음도 감정도 없는 남자하고 결혼까지 한 거라고요. 미안하다. 아버님은 자리를 획 떠나시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땅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그냥은 못 넘어가요. 다 터뜨릴 거예요. 어떻게 사람 인생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나요? 미안하다, 아가.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겠니? 저한테 미안해하는 어머님을 보자 한편으론 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안 미안하니?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었어? 그냥 저 여자랑 대충 결혼해서 살면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겠다.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지? 그건 아니야. 당신 말대로 나 동성애자고 당신한테 이성적 감정은 없었어. 하지만 당신이랑 있음 너무 즐겁고 대화도 잘 통했어. 2년만 살고 이혼하니만이 그런 건 진심 아니야. 민석이가 너무 집착도 심하고 나 없음 중내 사내하길래 그냥 달래려고 말한 거야. 민석이랑은 정리하려고 했어. 그냥 당신이랑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한 거야. 저는 남편의 말에도 기분이 너무 참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을 좀 받아들여. 그렇게 당장은 덮고 살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당신 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끝내는 게 맞아. 나 이렇게 기만하고 속인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봐. 앞으로도 적당한 여자 만나서 모른 척 돕고 살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속인 거래도 그래도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전했고 까무러치시더군요. 당장 시부모님께 전화해 따졌고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지금 사는 집을 저에게 주는 걸로 하고 조용히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싶어 괴로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을 털었습니다. 이혼 얘기 때문에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울면서 저에게 다 털어놨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게 됐어. 내가 뭔가 다르다는 거.
이성한테는 관심이 없고 남자가 좋은 거야. 그쪽으로 호기심이 자꾸 생기고 거부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대학 간 이후 남자친구도 몰래 만나고 했는데 부모님이 아신 거야. 엄마가 그때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해서 결혼 안 하고 여태까지 그냥 산 거야. 그러다 민석이를 몰래 만나는 걸 들켰는데 엄마가 죽는다고 약까지 먹으셔서 헤어졌다고 하고 선봐서 자기 만난 거야. 억지로 떠밀려 나갔지만 자기가 참 편하고 좋더라고. 이성적인 거랑은 다른 감정? 그래서 사실 자기랑 민석이 소개시켜줬던 날 자기한테 택시 타고 먼저 가라고 했잖아. 그날 민석이에게 그만 연락하라고.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자고 했고 민석이랑 심하게 싸운 거야. 그 후로 안 보고 살다가 자기랑 결혼하고 나서 민석이가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나도 마음이 남았는지 만나러 가게 됐고 결국 이렇게 됐네. 다 내 잘못이야. 자기한텐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남편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를 속인 건 맞지만 본인도 자신의 성 정체성과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 발버둥 친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살던 본인이 제일 행복하고 떳떳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준비할 때 알아보니 의외로 이런 일들은 없는 일은 아니더군요. 일명 클로짓 게이라고 해서 자기가 게이인 걸 숨기고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뒤늦게 알게 된 사람도 있고요. 저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생은 흘러가듯이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려 합니다. 원래 결혼 생각 없었는데 앞으로도 재혼할 생각은 더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